안녕하세요. 아, 바쁘신 네. 사실 저는 그 서민 체험 이런 건 관심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산업을 들여다보겠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실제로 이제 택시 산업이라는 게 지금까지 뭐 첨단화나 고급화 시도해 본 적이 딱히 없어가지고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진입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움직임이 좀 부족했던 거라는 걸 체험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느끼는 게 뭐 사실 카풀도 그렇고 타다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도 그렇고 네네. 전부 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거든요. 네네. 저도 처음에 이거 택시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려고 이제 준비했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우버가 하는 것처럼 승객에게 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USB 충전을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는데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전혀 변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택시에 대해 가진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네네. 그런 어떤 부가 서비스적인 측면에 있는 게 아니었고 사실 네. 본질적으로 내가 타고 싶을 때 안 잡힌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좀 해놓고야겠다. 그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수요 공급 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측면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통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첫째로는 요금제가 지금 되게 경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야 할증밖에 없고 네네. 시간 거리를 합산해서 요금제를 만들어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지금 사실 우버나 다른 서비스들은 탄력 요금제를 다 하고 있거든요. 수요가 많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할증을 시행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수요 조절을 하는 요금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저는 오늘도 제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두 가지를 봤던 게 첫째로는 그 택시가 추가적인 수요를 발굴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요. 이게 택시를 보니까 그 한국 스마트카드 그러니까 티머니 운영사에서 전부 다 모든 운영자를 수집하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은 그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 수요는 항상 과잉이고 그 나머지 시간대는 항상 이제 수요가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 김문수 시사도 그랬어요. 김문수 시사도 택시 체험 그냥 하루 이틀 해본 다음에 그렇죠.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뭐 감차를 하면 된다 뭐 이랬어요. 근데 생각에는 이제 타기 어렵다는 게 소비자 불만이면은 그렇죠. 감차를 하면 더 타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시간대에 따른 수요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하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그 특히 낮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네. 보면은 1시간에 5,000원, 6,000원도 못 타고 이제 놀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 노는 시간에 택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제가 이 서울에서도 보면은 신림동이나 아니면 장위동이나 아니면 뭐 도남동 정릉 이런 데 가보면요 낮 시간대도 거기 택시 수요가 좀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단거리 교통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 동네들은 산이 많아가지고 네네.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이 주택 사이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접근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의 강제로 택시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네네. 그런데 사실 최근에 택시 요금 오르면서 3,800원 되면서 산에서 내려오고 산에서 올라가는데 하루에 7,600원 쓰는 거는 상당히 이제 그 사람들은 부담이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저는 택시가 지금 대중교통으로 우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통합 환승 할인제에 적용을 못 받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택시에 대해서도 지금 3,800원 기본 요금인데 예를 들어 뭐 말버스 버스 하면은 우선 그 지하철 타는 순간 1,250원 기본 요금 찍힐 텐데 그에 대해서 환승 할인 같은 걸 시행한다면은 그 이제 피크 시간대가 아닐 때 네네. 그러면 상당한 이제 수요 조절에 수요 증대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취약지 교통 환경 그러니까 네네. 아까 말했던 서울에 좀 산지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형태의 어떤 수요 공급책들이 많이 나와야 조절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게 본질이라 봐요. 제가 봤을 때 뭐 큰 틀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뭐 감차한다 이런 거는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카풀은 말 그대로 그 단기적인 수요 과잉에 대응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앞으로 만약 카풀이라는 거 실제로 카풀이라고 돼 있는데 카풀도 아니죠. 그냥 유상 운송이죠. 그거는 카풀이라는 건 원래 행선지와 같은 사람들끼리 가는 건데 꼭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랬을 때 저는 택시의 근무 환경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네, 왜냐면은 그 출퇴근 시간대에 사람이 좀 많이 타는 시간대에 보통 한 2만원에서 25,000원 사이 벌거든요. 한 시간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수요가 없는 시간대는 5, 6천원 벌거든요. 그걸 평균 내가지고 쭉 어떻게 보면 하루에 그냥 뭐 산악금 내고 3, 4만원 남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수요가 그나마 좀 많아가지고 2만원, 25,000원 소득 올리는 구간을 택시에서 없애버린다 그러면은 택시 기반 자체가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는 이제 뭐냐면은 그 우리가 전력 산업에 있어서도 보면은
태양광 같은 불안정한 수급으로 우리 전력 산업을 이끌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눈 오고 비 오면은 뭐 전기 없이 살자는 거냐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원래 뭐든지 기저 공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자력 발전이 기저 공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저는 택시가 만약 그렇게 해서 흔들리게 되면은 운송체계 전반이 좀 흐트러질 거다. 그렇게 단순히 일시적인 공급을 늘리는 형태로서의 카풀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그러면서 그거는 약간 우려가 돼요. 카풀은 특히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그 노무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들, 예를 들어 뭐 15만 명이 드라이버로 등록했다는데 자질 검증 언제 했냐, 카풀에 대해서.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그냥 농담 삼아서 젊은 승객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하는 뭐 괴담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자 승객은 좀 태우려고 한다. 외제차를 끌고 나가지고 여자 승객 태우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데이트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저는 대처할 방법이 사실 없다 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위험하다 봐요. 저는. 뭐 불친절 문제 같은 건 저는 구조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있다 보는 게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택시 노동자들에 대해서, 택시 근로자들에 대해 가지고 하는 처우만큼 저는 고급화된 인력이 들어온다 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주 6일 12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뭐 서비스 정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제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근데 또 그 중에서 제가 또 약간 그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걸 보자면요, 제가 운전해보다가 몇 가지 그냥 실험을 해봤는데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약간 요금제도 제가 바꿔야 된다고 했던 게, 우리 농담같이 하는 말 중에 뭐 속담 중에 시간이 돈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차라리 택시 운전을 하면서 요금의 베이스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냐면 시간이 돈이다라는 게 차라리 맞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택시는 어떤 식이냐면은 거리가 돈이에요. 그렇죠. 예. 자, 거리가 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무조건 장거리 뛰는 게 유리하고, 첫째로는. 두 번째는 같은 어떤 한 승객을 데려다 줄 때 최대한 과속해서 빨리 가는 게 무조건 최고라는 거예요. 예. 거리가 같은 거리 짧은 시간에 가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같은 시간에 적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버는 거니까. 제가 공교롭게도 이제 구정 연휴 때 이제 처음 시작해가지고 네네. 그때는 의외로 길도 안 막히고 뭐 고속터미널이나 역에서 내린 손님들 많아가지고 첫 한 2, 3일 동안 거의 초심자의 운으로 거의 한 25만 원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12시간에. 12시간에. 예. 근데 그게 사실 하기 힘든 것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일상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한 산악금이 예를 들어 한 12만 원, 13만 원 사이거든요.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른데, 낮 시간대는 저녁에는 한 2만 원씩 비싸고 14, 15 정도 하고요. 그런데 한 산악금 내고 한 4, 5만 원 정도 더 생기는 정도까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산악금 낸 거로는 월급제로 한 110에서 120 받을 테고, 네네. 그리고 하루에 4, 5만 원 추가 생기는 거는 만약 26일 반전하면 지금 130 정도 나오니까 200에서 250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위원님께서는 초보자시니까 노하우가 기존 택시기사분들보다 좀 부족하니까 좀 적게 버셨을 거예요. 그럼 일반 택시기사분들은 그보다 좀 더 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젊은 편이니까 네네. 12시간 택시를 이제 계속 몰 수가 있거든요. 네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시간을 일을 못 하시니까. 식사하시고 쉬느라 그 중에서 한 3시간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많이 벌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젊은 사람이 택시 했을 때 조금 더 성과가 나올 수 있겠다. 우선 저는 진상을 만났다기보다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거는 네네. 저를 알아보는 사람과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의 저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달라요. 그냥 일반 택시기사라고 생각하면은 네. 좀 막대하는 그런 게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저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과의 경험이 참 기억에 남는데, 네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택시기사를 이제 하대에서 지나면 동전 집어던진 사람처럼 하는 경우가 얼마 전에 있는데, 그런 사건 있었죠. 네. 저는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상황은 못 겪었지만은, 또 둘째 뭐냐면 택시기사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네. 뒤에 예를 들어 승객 둘이 타가지고 네네. 음담패설하고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그것도 제가 듣기엔 불편했어요. 그렇죠. 음담패설하고 뭐 뒤에서 뭐 연애 행각하고 이런 거는, 애정 행각하고 이런 거는 뭐 너무 흔한 일이고. 그건 너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은근히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택시기사한테 상처 주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예를 들어 코를 불렀어요. 네네.
근데 콜을 불러서 갔는데 보통 금방 나오는데 한 10분이 돼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해가지고 안 나오시면 이거 곤란한데 어떻게 콜을 취소할까요? 그랬더니만은 갑자기 전차가 소리 지르고 아저씨 미터 끼고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미터기 끊고 기다리면은 그 가만히 있으면 시간 요금 30초에 100원 올라가는 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 10분 있어봤자 한 1,000원, 2,000원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걸 하면서 다른 사람의 10분, 20분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는 돈 1,000원 주면 되잖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랑 비슷한 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할 때도 가끔 있고 그건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 네. 굉장히 많죠. 거의 다 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택시 타는 분들 중에 새벽에 한 2시 넘으면 솔직히 일반적인 승객은 없고요. 그 새벽에 2시 넘으면은 아주 새벽까지 일하는 일자리들, 그러니까 뭐냐면 식당에서 아니면 주점에서 주방일 보시는 분이 이런 분들이 퇴근하는 분들이 가끔 노원역에서 타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최저임금 인상이랑 이런 것 때문에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은 오히려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아닌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런 네네. 직군에 계신 분들은 최저임금보다 이미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방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근데 가장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게 주방 보조가 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늘어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홀에 서빙하는 사람들이 잘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업무량은 많이 늘어났고 내 임금은 오른 것은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근데 이제 2016년에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은 그때는 이제 총선 출마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적어도 제가 박근혜 정부 처음에 출범시키겠다고 해서 노력했을 때 그 모습과 많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뭔가 그래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했고 그 당시에 그랬더니만은 그 새누리당 내에서 그 당시에 용산이나 아니면은 뭐 용산에 그 당시에 진영 의원 쫓아낼 의도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미 네. 뭐 그만두시면서 이미 찍혔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용산에 나가라는 제안도 있었고 강동에 나가는 제안도 있었고 또 목동에 제가 중학교 나왔는데 목동 나가보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다 새누리당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상계동보다 훨씬 그렇죠. 뭐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거기가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같은 사람이라도 한 15%더 나올 텐데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그거 제안 받았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네네. 내가 이건 뭐 자명한 거지만 공천이 쉬운 곳을 가면은 공천이 상대적으로 쉬운 곳을 가면은 당선이 어려울 테고 그렇죠. 당선이 상대적으로 쉬운 곳을 가면 공천이 어려울 텐데 자 그럼 나는 어떤 선택으로 해야 되냐는 제가 있어가지고 적어도 공천 때문에 내 정치하는데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천이 아니라 지역구를 갖고 얘기한다면 주민 눈치를 봐야 되지만은 그렇죠. 공천은 예를 들어 강남 공천 받으려면은 그거는 그 시기에 따라서 영어를 바꿔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저는 그거는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 공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곳으로 가야겠구나. 그럼 내 고향 상계동이 딱 적지다 그래서 상계동 온 거고 저는 사실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보궐선거에서 이제 결국에는 기호 3번 달고 나가가지고 그때 제가 27.23%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선거가 뭔지 진짜 아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예전에 새누리당으로 나왔을 때 32% 받았었는데 안철수랑 붙어가지고 근데 그때 새누리당이 32%라는 건 진짜 새누리당이 갖다 준 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보궐선거 치르면서 바른미래당이 갖다 주는 표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이준석이 해낸 이준석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요게 표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걸 좀 알아가는 상황이 아닌가. 저와 비슷한 모델을 선택한 사람 중에도 보면은 뭐 아주 뭐 예를 들어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용태 의원이 있는 양천을이라는 곳이 가보면은 서울에서 사실 김용태 의원이 내리 3선했지만은 결코 당선되기 쉬운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신정동 이런 데가 쉬운 곳이 아닌데 김용태 의원이 상대적으로 뭐 최근엔 약간 좀 달라졌지만은 소신 있게 발언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친이가 들었든 친박이 들었든 여기는 김용태 아니면 당선이 안 된다라는 인지도가 있으면은 그 자신감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정치에 빨리 당선된다 또는 정치에 쉬운 곳에 당선된다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지난번 선거에서 그 27% 받을 때 자유한국당의 강현재 후보가 14%인가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이긴 몇 안 되는 지역구가 몇 안 되는 게 아니고 거의 없을 거예요. 몇 안 지역구가 아마 여기일 텐데, 저는 제가 그 하태경을 처음 들었을 때 네네. 저 설명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명단 공개를 강하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 했더니만은 저는 뭐 보수 진영에 활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그것보다도 그 실제 호남 지역에서 그 5.18 유공자 가산점 때문에 뭐 취업 과정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 삼고 이런 일들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이제 개인 그 공개 과정에서 개인들의 뭐 아픈 과거나 이런 게 좀 나오지 않게 하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충분히 공개 가능할 거다. 저는 그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이 있다 생각했어요. 하시나요? 전 태극기 부대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광화문에 그 가보면은 장소별로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동화면세점에 계시고, 어떤 분은 덕숭 앞에 계시고, 어떤 분은 서울역에만 모이시고, 어떤 분은 또 그 동아일보 앞에 모이시고 이러잖아요. 그 부분들 다 각자 하는 주장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태극기 집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 저는 조원진 의원이 친박의 대표 주자가 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 예전에 보면 우리 조원진 의원 처음에 친박연대로 국회의원 당선됐지만은, 네네. 아니 그 전까지 조원진 의원이 친박연대 국회의원 당선되는 날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희한한 구도하에서 산생된 그런 어떤 친박연대스러운 태극기 부대는 저는 좀 배제하고 싶고, 반대로 이제 이것이 태극기 부대 나오시는 분들 중에 주장 중에 예를 들어 그 동화면세점 앞에 보면 지만원 씨 주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해서 5.18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것도 좀 배척하고 싶고, 다만 이제 태극기 부대 하시는 분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보수의 아젠다 세팅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정부의 정책 반영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거는 태극기를 들었든 안 들었든 그거는 보수의 자산이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 궤가 완전히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요. 보면은 상대적으로 초기 이제 태극기 부대가 시작됐을 때 그 대표주자처럼 인식됐던 게 조원진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엔 트렌드가 김진태 의원으로 좀 바뀌었어요. 제가 가끔가다 둘이 이제 하도 보내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유튜브로 그 둘의 이제 활동들을 보면은, 그래도 김진태 의원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초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합숙 능력이 뛰어나서 발달했어요. 보면은 대중 연설 능력도 그렇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본인 법률가라서 그런지 문제가 될 많은 발언도 의외로 안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영상들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는 것도 생각보다 적어요. 보면은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정치적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 뭐 태극기보다는 진화하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원진 의원이 그 대세처럼 됐다가 이제는 김진태 의원이 대세처럼 가는 걸 보면서, 물론 제가 김진태 의원의 정치적 주장에 동의하는 건 많지 않지만은 어쨌든 그건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의 발언들을 많이 하는 거 보고, 저는 아마 그것도 좀 진화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예. 그래서